야, 근데 내가 출연한 게 일반적으로 좀 조회수가 낮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출연하는 것이 도움이 안 돼. 잘 나가다가 내가 출연하니까 줄어들잖아. 그래.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완배 경제의 속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무고요.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강남 8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이런 이야기를 오해 소지 없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됐는데 한 번은 짚어보고 싶은 주제여서 강남 8학군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그냥 되는 대로 말할 수는 없고요. 예. 예. 21세기를 대표하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의 재생산 이론과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론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정보경제학 이야기 조금만 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예, 제가 그 지난주에 정보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 불균형 상태란 무엇이며 거기서 파생되는 주인, 대리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속편 형식으로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 텐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 나간 방송을 들어보니까 방송이 끝날 무렵에 진행자님이 좋은데요? 이렇게 멘트를 하시고 방송 마친 후에 오늘 재밌었어 이러시는 것도 방송에 나갔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고자질을 하나 드리자면 진행자님이 진짜 칭찬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제 상관이거든요. 오랫동안 편집국장을 하셨고 지금도 제가 쓴 칼럼과 사설의 데스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중의 소리에 입사한 지 꼭 10년이 지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뭐 잘 못한 것도 있을 테고 잘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뭘 잘했다는 칭찬을 너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그런 분은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분 정확하게 그런 분입니다. 그 지난주 방송 때 하신 좋은데요가 제가 10년 동안 너한테 들어본 칭찬 중에 최고 칭찬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편집국장을 무려 16년 동안 했는데 후배들한테 칭찬이 너무 인색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후배들 다 박봉에 고생하면서 사명감으로 버티는 친구들이다.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해줘라. 그러면 매번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안 해요. 뭐 컨셉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이 방송에서 쌍욕하는 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그분이 안 그러시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쌍욕을 하는 건데,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라도. 예, 저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그러죠. 예. 네. 그리고 안 바뀝니다. 사람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 들은 좋은데요. 이건 제가 입사 10년 만에 너한테 들은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하려는 겁니다. 네가 이런 걸 좋다고 하니까요. 네. 정보경제학이 정보불균형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드렸죠. 예. 그리고 이 분야에 예스맨 이론, Theory of Yes Man 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케니스 프렌더게스트 교수의 이론입니다. 예스맨이라는 건 짐작하시는 대로 상사가 무슨 말을 해도 어이구 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뭐 이러면서 손바닥을 잘 비비는 아부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은 정보가 없어요. 반면에 대리인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과 변호사, 고객과 의사관계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문제는 주인인 나는 법을 잘 모르고 변호사들은 법을 잘 안다는 데 있죠. 이때 대리인인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행동 중 하나는 고객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일명 예스맨이 되는 거죠. 왜 이러느냐? 그런 걸 좋아하는 고객이 있어요. 충원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무조건 알랑방귀 끼는 사람들 말만 듣는 멍청한 주인이 있는 겁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인에게 진실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랑거리는 게 돈을 더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황이 알쏭달쏭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이럴 때 좋은 변호사라면 주인님, 우리에게 잘 풀릴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참패할 가능성도 있는데 둘 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아부 듣는 게 일상화된 주인이라면 야, 우리가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새끼 네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해고야. 이래버린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면 변호사는 진실을 말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주인은 법을 모르고 상황은 알쏭달쏭하니까요. 프렌더게스트 교수가 논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대리인이 주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 평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간파한 대리인은 주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사탕발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즉, 주인이 주관적 평가지표에 의해 대리인을 평가할수록 대리인은 주인에게 아부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제 예스맨 이론이라는 거죠. 그쵸? 예.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될 때 박근혜는 자기가 탄핵될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되니까 청와대 참모들에게 막 전화를 돌려서 인용된 게 사실이냐고 여러 번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당시 박근혜 측은 탄핵이 기각될 걸 확신하고 축하한다면서 5단 케이크까지 미리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탄핵된 다음에 사흘 동안 청와대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무슨 대단한 불복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니냐고 추측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자택에 보일러가 안 돌아갔대요. TV도 없고요. 이 말은 그 집으로 돌아갈 확률을 0%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준비를 아예 안 한 거죠.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조금 전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보기에 안 믿어지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시 분위기는 탄핵 쪽으로 훨씬 기울었었다고요. 서로 확률이 반반이라 했어도 박근혜가 최소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5단 케이크를 준비하고 자빠졌다? 박근혜는 아예 탄핵이 될 가능성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박근혜가 측근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렇죠. 변호사 출신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님, 절대 탄핵 안 됩니다.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알랑방구를 낀 거죠. 프렌더게스트 교수의 말대로 주인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할 때 대리인은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이 2017년에 특검에 의해서 박근혜, 최순실한테 뇌물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구속된 다음에 이재용이 당시 삼성의 핵심이었던 미래전략실을 박살을 냅니다. 해체를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여기 사장급, 부사장급 7명을 잘라버려요. 보통은 이렇게 잔인하게 안 자르거든요. 몇 년 동안은 보좌역 뭐 이런 이름뿐인 직책이라도 주면서 월급도 주고 미래를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근데 그때는 얄짤없이 다 해고해버립니다. 이재용이 개빡쳤다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재용도 구속이 될 거라고 1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미전실에 물어봤겠죠. 거기 다 날고기는 법조인 출신들이니까요. 그런데 미전실 간부들이 부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구속 안 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예스맨 노릇을 한 거죠. 왜냐? 평소 이재용이 그런 사탕발림만 들으니까요. 싫은 소리 하면 밉보이니까요. 그러니 그 사단이 난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윤석열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프렌더게스트 교수가 말했듯이 예스맨이 창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가 없는 주인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똑똑해서 아부하는 말과 진실될 조언을 다 들으려고 하면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거 보십시오. 지지율 20%? 이건 뭐 식물 대통령이죠. 이 윤석열이 무식한 건 아내인 김건희 피셜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예. 예. 사태가 이중이 될 때까지 참모들은 뭐 했냐고요? 뭐 아무것도 안 했겠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아부를 했겠죠. 지지율 별거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집니다. 종북 세력들이 가짜뉴스로 공세를 펴는 겁니다. 참모들이 죄다 이지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참모들은 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알랑방귀만 꼈을까요? 윤석열, 김건희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진실을 말하면 승질을 부리니까요. 그러니 참모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태도는 예스맨이 되는 겁니다. 정보경제학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주 좋았습니다. 오늘. 네, 상당히 학습이 빠르시네요. 이번에는 좀 변화된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야, 근데 진심이 별로 안 담겨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익숙치 않은 일을 할 때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동훈과 강남 8학군 이야기입니다. 짧은 신상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강남 8학군 출신입니다. 그렇죠. 초중고 12년을 생으로 강남구 서초구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1977년부터 강남구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30, 40대가 되고 보니 거기서 살던 사람들, 특히 강남 출신에 출세한 사람들 사이에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어법, 태도, 문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다 꼬집을 수는 없는데 있어요. 느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회학자 부르디에는 이걸 아비투스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어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습관 정도 되는데 어떤 계급에서만 통하는 묘한 아우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이 뭔 소리 하실 텐데요. 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해보죠. 옥스퍼드 잉글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정확한 단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영어를 뜻합니다. 뭐 영국 사람은 다 옥스퍼드 잉글리시 쓰는 거 아니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옥스퍼드 잉글리시를 쓰느냐? 상류층들입니다. 자기가 귀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봐요. 말투만 봐도 안다는 겁니다. 귀족의 독특한 아우라가 있는 거죠. 이걸 아비투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비투스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명품을 온몸에 쳐두른다고 포르쉐에 몰고 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졸부들은 많아요. 하지만 옥스퍼드 잉글리시를 쓰는 정통 귀족들 사이에 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게 이유가 참 어려운데 아비투스가 다른 거예요. 졸부들은 귀족의 아비투스를 못 갖는 거죠. 이런 귀족의 아우라가 왜 중요하냐? 부르디에는 이런 아비투스를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갖는 하나의 자본으로 본 겁니다. 예. 우리가 보통 자본하면 돈이잖아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의외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돈 외에 계급을 강화하는 또 다른 자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비투스입니다. 귀족들의 아우라를 공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를 돕습니다. 다들 인정하는 귀족 상류층이기 때문에 이 결속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돈만큼. 때로는 돈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에 비해서 조중동 등 보수 언론에 지나칠 정도로 씹혔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고 조중동은 보수니까 그런 거지 라고 이해하기에는 씹는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조중동이 씹는 주요 내용이 대통령이 천박하다, 교양이 없다, 말투가 대통령답지 못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조중동이 보기에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의 아비투스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못 먹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었죠. 있었죠. 예. 이걸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전 총리를 비교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한 명은 대통령이고 한 명은 총리였어요. 고건 총리는 한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날렸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진보 정권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역임했어요. 예. 그런데 이때 보수 언론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죽일 놈이고요. 고건 정도면 인정이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게 바로 아비투스의 차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귀족의 아비투스가 아예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건 총리는 사용하는 언어, 몸짓, 아우라가 귀족들과 통해요. 예.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였죠. 예. 이낙연 전 총리도 고건 총리처럼 매우 오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이재명은 죽일 놈인데 이낙연에게는 관대합니다. 혹자는 이낙연이 동아일보 출신이라서 조중동이 봐준 것 아니냐고 그러시던데 아닙니다. 동아일보는 그럴 수 있는데 조선일보가 동아일보 출신이라고 봐줄 리가 있습니까? 거기는 사이가 개랑 고양이에요. 네, 예. 그럼 왜 관대했느냐? 아비투스가 다른 겁니다. 제가 두 사람을 다 만나봤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는 말투, 행동, 몸짓에서 상위 계급의 아우라가 역력해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말이 매우 민중스럽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상류층의 아비투스가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상류층들끼리 빠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는 데서 우아하게 와인 처마시면서 예, 지들끼리 잘난 척을 하면 그냥 꼴값인 건데 다른 계층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얘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폭력을 휘둘러요. 부르디유의 분류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출세를 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뿌띠포르테, 작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 또 하나는 그란데 포르테, 큰 문입니다. 작은 문은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문입니다. 인맥, 추천 등을 통하는 거죠. 그란데 포르테는 대중들을 위한 문입니다.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둘 중에 그란데 포르테를 통한 사람들이 뿌띠 포르테를 통한 사람들과 대등하거나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 폭력이 시작됩니다. 혹시 그 정순신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뭐 예전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예. 될 뻔했던 사람이죠. 예, 낙마한 사람이죠. 예. 근데 이 인간이 낙마를 한 결정적 계기가 아들이 학폭에 연루됐다는 거였죠. 예, 예. 그 아들 이름이 정윤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윤성이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이 학교에서 제주도 출신 그부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정윤성이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 넌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이런 언어폭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정윤성 폭언이 이겁니다. 넌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넌 우리의 아비투스에 걸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민족사관 고등학교라는 명문학교에 시험 쳐서 들어왔다는 건 능력도 있고 출세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족의 아비투스를 가진 정윤성은 시험 쳐서 들어온 민중 출신이 자기랑 비슷한 급이 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예. 이때 지배계급이 위협을 느끼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휘두른 조중동의 폭력도 그런 맥락입니다. 네가 사법고시 됐다고? 그게 뭐? 넌 우리랑 급이 안 맞아. 품위가 없어. 그리고 미디어가 폭력을 휘두르죠. 전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정윤성이 2017년에 학폭을 저질렀는데 1년 뒤인 2018년에 민사고 학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지배계급의 아비투스가 뭔지 감이 오실 겁니다. 23기 민사재학생 2018년 8월 22일 올라온 글입니다. 여러분, 정윤성 선배 공지입니다.
돈 많고 사회에 불만 없는 우파 보수 친구들을 조한에서 구합니다. 이제 이 조한이라는 게 조선일보하고 한겨레를 동시에 읽는 무슨 서클이었나 봐요. 아, 예. 예. 22기에는 우파가 많고 23기에는 좌파가 많아서 지스문 밸런스가 저 지스문은 뭡니까? 예? 이거 오타를 지금은이 맞죠? 네. 지스문 밸런스가 맞지만 향후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좌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파를 따로 또 구합니다. 간단하게 정치 성향 테스트만 통과하고 면접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능력만 확인되면 선발할 생각이니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오른쪽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정윤성이 낸 공지였다는 겁니다. 고등학생이요? 예.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 비슷한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을 모집하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돈 많고 사회에 불만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랑 말이 통하는 사람, 자기와 아비투스가 같은 사람들이죠. 그부한테 빨갱이 돼지 새끼라고 폭언을 퍼부어서 친구는 자살을 시도하는데 얘는 돈 많고 사회에 불만 없는 사람 모집하고 자빠졌어요. 그 폭력을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브루디에로 돌아오겠습니다. 브루디에에 따르면 지배계급의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들은 민중의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들을 깔보겠죠. 그리고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예. 내 자식들이 저 천박한 애들하고 어울리는 게 싫어 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 겁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아비투스는 지리적인 집단성을 갖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지역은 땅값이 무지하게 오르겠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이 쳐집니다. 그 지역에 모여 사는 지배계급들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 공고한 친분을 다집니다. 부르디에가 계급을 결정짓는 도구가 단순히 돈 같은 경제적 자본, 이코노믹 캐피탈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혹은 문화 자본, 컬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계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아는 놈이 높은 놈이라는 거예요. 같은 아비투스를 가진 놈들끼리 짝짝꿍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정순진 아들 정윤성이 그랬대요. 지 아빠가 검사인데 친구들한테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렇게 떠들었다는 겁니다. 뭐 아빠한테 배웠겠죠? 그렇죠. 예. 자전인 거죠. 음. 이게 끼리끼리 모여서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겁니다. 정윤성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사회적 자본의 본질을 너무 본능적으로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문화 자본은 교육, 말투, 옷차림 같은 아비투스를 말합니다. 부르디에는 이 문화 자본 또한 계급 이동을 막는 강력한 보호막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같은 아비투스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어디냐는 거죠. 강남 8학군입니다. 이미 막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아비투스가 있습니다. 미국을 월가와 군수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언컨대 강남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다 거기서 교환이 됩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는 데서 와인 처마시면서 정보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이들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합니다. 지배자라는 지위는 학벌을 통해서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자녀들은 다시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고등학생들인데 돈 많고 사회에 불만 없는 우파들끼리 모여요. 계급이 고착화되는 거죠. 부르디에는 이것을 계급 재생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는 한동훈의 등장을 매우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배계급은 군사독재 이후에 대리인을 세울 때 좀 애매한 사람들을 앞세워왔어요. 인구나 정치적 지형을 고려하는 겁니다. 예, 투표에서 이겨야 되니까요. 이겨야 되니까요. 뭐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이명박, 복고를 상징하는 박근혜, 다 경상도 출신들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강남 8학군 출신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강남 8학군은 굳이 계급투쟁의 전선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너무 강남 8학군의 대표 주자입니다.
강남 지배계급의 아비투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들의 중요한 일원이에요. 한국을 지배해온 강남 파락군이 마침내 다른 지역의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고 전면에 나선 겁니다.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네. 이 강남 파락군이라는 상징 자본이 대통령을 배출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막아야 되겠습니까? 안 막아야겠습니까? 저는 막아야겠습니다. 재벌이 대통령 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방송이나 민중의 소리, 협동의 경제학 칼럼을 통해서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많이 할 텐데요. 왜 그를 반드시 막아야 하느냐에 대한 18만 18가지의 이유를 찾아낼 겁니다. 예. 부르디에가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예. 진짜 되시려고요. 부르디에가 말하는 계급제 생산이 노골화되는 것을 저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DC 인사이드에 서울대학교 갤러리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작년 2월에 누군가가 글을 올렸어요. 학교에서 정윤성 본 사람 있음?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첫 댓글이 이렇습니다. 교수들이 사위 삼으려고 찾고 있음. 수천억 외할배 재력의 애비 권력의 최고 신랑감임. 참 엿같은 세상이죠. 참담하네요. 예, 학폭 범죄자가 최고 신랑감이라는 거예요. 예. 정치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엿같은 세상을 바꾸고 강남 파락군의 정치 권력 장악을 막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거침없이 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볼게요.